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환 기자의 통일 압수다 2시즌 시즌2 5화입니다. 벌써 오늘로 절반입니다. 많은 분들이 꾸준히 찾아와 주시고 특히 지난 시간 이 김정은 체제의 내구성 아마 이게 굉장히 좀 관심들이 있으셨는지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부담도 좀 됩니다만 이번에도 또 많은 분들을 잘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보다 더 훌륭한 이문철 박사님이 좀 서운해하실까 모르겠습니다만 더 훌륭한 출연자 모셨습니다. 이름을 아시는 분도 계실까 싶은데 한겨레 신문 지금 통일 외교 전문 기자 그리고 편집장도 역임하셨던 우리 이재훈 기자 이재훈 선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래간만이에요. 네, 잘 지내시죠? 예, 그렇죠. 네. 저희가 오늘 주제한 주제가 지난주보다 더 흥미롭습니다. 사실은 좀 미국 대통령 선거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한반도 우리한테 누가 귀인이냐 이런 주제를 좀 잡았는데 그런데 이에 앞서서 저희가 또 다뤄야 될 주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북한에서 노동당 창건 75주년 꺾어지는 해를 맞아서 아주 대규모 열병식 했습니다. 요거 좀 간략하게라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기자님, 예, 무기도 참 많이 남았고요. 예, 뭐 많이 나왔죠. 괴물이라는 이런 지금 예.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저런 그 무기들 그 규모 보고 어떤 느낌을 가지셨어요? 북한이 자랑할 만한 전략 무기나 음. 신무기들은 대부분 공개한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제일 관심 많은 게 괴물 ICBM이라고 뭐 하죠. 화성 16형이니 뭐 이런 예, 얘기가 그게 있는. 커서 그런 이름도 붙였겠지만 이게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어요. 안 아직. 했죠. 그래서 예. 성능이 어떤지 잘 몰라요. 네. 그냥 큰 것만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지만 네. 검증되지 않은 관측이어서 아직은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이 부분이 사실은 또 예. 이게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말씀하신 시험 발사를 예. 혹시라도 대통령 선거 전에 할지 아니면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내년 1월 20일인가요? 미국 대통령 취임식 그 사이에 할지 대통령 취임하고 뭐 할지 이런 것도 사실 북한으로선 카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이 우리도 참 고민인데. 경험 많은 분들이 북한 가지고 점치지는 말라 그래서 점치는 게 부담스럽긴 아니, 한데 오늘 좀 점을 쳐주셔야 되는데. 말씀드리자면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 북한이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죠. 그럴 계획이 있었으면 벌써 했을 수도 있고 네. 그 시험 발사의 대체제가 10일 날 했었던 대규모 보여주는 무기를 거로. 보여주는 열병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 니네들이 두려워할 만한 무기들이 여기 있다. 아하. 그러니 신경을 잘 써라.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보낸 거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11월 3일 전에 ICBM 발사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매우 관측인 낮다. 거고요. 일반적인 관측이에요. 그리고 대선 이후는 두고 봐야지 되는 문제죠. 두고 봐야지 되는 문제인데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내년 1월 초에 8차 당대회를 그렇죠. 소집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큰 정치 행사와 맞물려서 군사적 능력을 과시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렇죠. 뭐 네. 98년에 김정일 위원장이 유은통치 끝나고 나왔을 때 대포동 미사일 발사했듯이 그런 전례가 있어서 그 뒤는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얘기하기 조심스럽다. 어려우고 이제 양쪽끼리 다 열려 있다고 봐야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기념 연설을 보니까 예. 이게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자신을 낮추고 예. 그리고 인민들에게 고맙다. 북한 주민들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뭐 그러면서 중간중간 눈물도 닦는 모습도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감성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북한 주민들한테는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했을까요? 이게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걸 겪은 거 우리나라밖에 없다. 뭐냐? 네. 제재에 코로나19에 큰 물에 큰물, 자연재해. 자연재해 이 세 가지를 겹쳐서 그거를 풀어나가야지 되는 과제를 아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 얘기인데 이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어려움은 꼭 내 탓은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는 그럴 거죠. 수도 있겠네요. 예,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인 거고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찌 됐든 사는 게 좀 어려운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뭐 북미 정상회담도 네. 잘 안 돼서 정면 돌파전 선언한 것도 있고 제재도 계속되고 네. 있고 그러니 사는 형편이 빡빡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한 거죠. 네. 그게 이제 통치 이데올로기를 따지자면 인민대중 제일주의, 애민 정치 이런 건데 이제 감성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3대 통치에서 뭐 할아버지였던 김일성, 그다음에 아버지였던 김정일 위원장에 비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은 실용적이다, 솔직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잘못을 또 공개하는 스스로 것, 인정하고, 뭐 예. 계획대로 안 된 것을 공개하는데 얼마 별 전에도 문제가 이제 없어요. 경제 예. 발전 5개년 예. 계획 이것도 뭐 실패했다라고 예, 자인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런 게 이제 이전에는 잘못된 거는 그냥 속으로만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처리를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걸 공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그 북한 인민들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다 그렇죠. 보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막 중계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음. 결정적으로는 어려운 살림 형편, 어려운 경제 형편을 내가 모르는 거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최고 지도를 나도 자로서. 최선은 예. 다하는데 나름 근데 열심히 일부는 했는데 내 책임은 아니다. 뭐 이런 것도 있는 불강력인 거네요. 측면이 예. 있는 거다 그런 아. 거죠. 코로나19나 뭐 자연재해는 뭐 최고 지도자가 어떻게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 조선시대 면이 때처럼 있다. 뭐 기우제 지내야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지금. 예. 예. 살짝 그렇게 또 꺾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다 이런 느낌도 드는군요. 예. 자, 그리고 보면은요. 연설문이 제법 긴데 예. 미국에 대한 메시지, 미국의 미자도 없었고 예. 그다음에 남쪽에 우리한테 보내는 메시지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 메시지, 그 발언을 놓고서 굉장히 남북관계 복원 가능성 커졌다. 뭐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해석도 하고 있고 반면에 일부에서는 너무 설레발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두 가지 다 남쪽에 대한 언급, 그다음에 미국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것 둘 다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의미 있는 신호 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남쪽에 대해서는 이제 사랑하는 남녘동포들이란 표현도 쓰고 네. 그다음에 보건 위기가 극복되면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잡는 날을 기원한다. 네. 이랬는데 이게 연설의 도입부에 나와요. 그리고 이 한 문장을 빼놓으면 남쪽에 대한 언급이 없죠.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떠드냐 언론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요. 생각해 보면 북한 내부에서 하는 당창건 기념 네. 열병식에서 이 얘기를 해야지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 없다고 해도 이 얘기를 언급하지 않는다고 그렇죠. 해도 왜 그 네. 얘기를 안 할까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원래 안 해도 되는 네. 얘기니까 안 해도 되는 얘기를 했다는 일부러 거죠. 했다? 예, 한 아. 거고 그 점에서 보면 이제 보건위기 극복이라는 건 코로나19를 얘기하는 거고 코로나19라는 게 하루 이틀 사이에 해소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내년 1월 당대회 정도까지를 염두에 두면 내년 1월 당대회에서는 그러니까 남북 관계에 대해서 대남 정책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조금 더 온건해진 뭔가 한자락 깔고 지금 뭐 그런 들어가려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지를 둔 거죠. 네.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 그러니까 정세 변화 그다음에 한국 정부의 대응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남북 관계를 풀 마음이 있다는 걸 한자락 깔아놓은 거로 그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 그 한자락 깐 거를 우리로서는 잘 살려야 그렇죠. 된다 이런 입장이 있을 거고 예. 또 반면에 저 말 어떻게 믿어? 더군다나 얼마 전에 이제 서해에서 우리 그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도 있었고 예. 어떻게 믿어? 이런 반응도 있고 예. 이 기자님이 오랜 경험으로 볼 때 예. 어느 쪽을 지금 김 위원장이 조금 선택할까요? 그거야 이제 하긴 나름인 건데 예? 일단 이제 한자락을 깔았으니까 네. 한자락을 깔았을 때 뭐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 내가 살짝 미안한 마음을 내비쳤는데 모르는 척하면 기분이 더 그렇죠. 나빠질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고 인간관계가 야 우리 그래요. 화해 좀 하자. 네. 그런데 말을 하기는 좀 껄쩍지근해서 음. 한마디 살짝 걸쳤는데 그걸 탁 받아주면 화해가 그렇죠. 되는 거고 무시하면 음. 저 사람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바로 예. 이 지점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의견이 좀 갈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탁 받는다 하면은 뭐 일부에서는 친목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분도 계실 텐데 사실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국익이 뭐냐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 같고 자 우리 이 기자님 예. 질문지에 미처 없는 질문을 하나 잠깐 드리겠는데요. 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인데 예. 북한이 무기를 막 보여주고 뭐 하고 하면
저 봐라, 저 봐. 저러니까 쟤네 믿어서는 안 돼. 이런 시각도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을 국가나 체제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이게 또 조금 우리 지금 국내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약간 오해도 받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관점을 좀 가져야 할까요? 두 가지 측면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이중잣대를 대면 안 되는 거죠. 아, 이중잣대는 예? 곤란하다. 예컨대 이제 우리도 뭐 그러잖아요. 국군의 날 때 이제 무기 퍼레이드 그렇죠. 그리고 자주는 우리 안 하지만 어쩌다 한번 장병들 하고, 보면 예, 괜히 이렇게 막 예. 뿌듯해지고. 그리고 미사일 실험 같은 것도 하고, 예컨대 이제 나로 저쪽에서 이제 나로 시험 같은 거 할 네. 때 그거는 과학용, 음. 상업용 위성을 쏘려고 하는 로켓인데, 한국 언론에서는 그걸 어떻게 하면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된다 안 그렇죠. 된다 또 그런 기사를 연결, 써요. 예, 그냥 써요.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도 쏠 수도 있다. 조금만 네. 더 개발하면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데, 그건 좋은 거고. 근데 이제 북한이 하면 우리 안 되는 거니까. 거고, 그렇죠. 그런 예. 마음이 있는 거죠. 음. 근데 이제 북한의 것을 볼 때도 그런 측면을 고려해야지 되는 게 있고요. 일단은 같은 잣대로 봐야지 된다. 네, 네. 우리든 남이든 뭐 이렇게 우리가 문제가 되면 거기도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가 그런 강력한 미사일 같은 걸 갖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쪽도 저쪽도 있을 그럴 것이다. 거다. 그런 예. 정도의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라는 나라는 뭐가 없어요. 자원이. 아, 예, 나라가 이제 고립돼 있고 네. 보통 실패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 외교적으로도 우리랑은 뭐 상대가 안 고립되는 돼요. 거죠. 예. 뭐 우리는 뭐 요즘 뭐 BTS가 그렇듯이 그렇죠. 세계적인 그런 건데 북한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면 자기가 존재한다는 걸 상대방한테 인지시켜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뭘 하겠습니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뭐 우리가 너네를 뭐 쌀을 주겠다든가 뭐 공장을 져주겠다든가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각대는. 뭐 그런 거죠. 아. 아이가 뭐 이제 배고프면 우는 것처럼 네, 이 비유가 네. 적절하지는 않은데요. 뭐 달리 쉽게 설명하기에 좀 금방 생각이 안 나서 그런 건데 그런 거 지금 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저 이런 일이 있으니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볼 수도 속담에 있는 이런 거죠. 말이 있어요. 네. 있기는 뭐 개도 무는 개를 돌아본다 이런 말이 좀 있습니다. 있기는 북한의 좀 입장이 그런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고 자 지금부터는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 메인 디쉬를 좀 드시겠습니다. 이 기자님 예. 우리 한반도의 귀인 트럼프입니까 바이든입니까? 귀인 잘 모르겠고요. 하여간 아셔야 되는데. 미국 대통령이 중요하죠. 미국 대통령이 대단히 어떻게 중요하죠, 되느냐가. 지금. 예. 역시 점치 든 건 기자가 할 일은 아니긴 한데 네. 최근의 추세를 보면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이길 것이다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외신 보면 그렇긴 예. 하던데 우리 이 기자님도 거기에 좀 동의를 하세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 특별한 돌발 상황이 없는 한 네. 바이든 후보가 이길 것이다.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 특히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건 바이든 후보가 질까봐 고민하는 건 아니고 바이든 후보가 이겼는데도 네. 트럼프 아, 지금 불복. 대통령이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편 투표가 도입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현장 투표는 바로 그날부터 그러니까 개표를 해서 네. 그 다음 날이면 결과가 나오는데 나오는데 미국도 나라가 크고 연방이라 주마다 다 규칙이 시간이 달라요. 또 그래서 오래 어떤 걸리더라고요. 주 같은 데는 우편 투표를 일주일 동안 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는 최종적인 결과가 일주일 동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 중간에 이제 근데 대체로 보면 우편 투표는 바이든 후보 쪽이 많다는 뭐 거예요. 일단 요새 그렇게 조사해 보죠. 보면 예. 우편 투표하겠다고 의향을 표시한 사람들 중에 한 75%가 바이든 지지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현장 투표만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 것처럼 나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막 그 법정 투쟁 가고 뭐 투표함 그거 하고 우편 투표는 지금도 우편 투표한 조작이라 그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영어로 완전히 와러메스, 완전히 난장판, 대혼란이 올 수 대혼란이 있다.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미국은 패배 선언을 통해서 결정이 돼요. 정치적으로는. 그러네요. 우리는 네. 보통 보면 승리 선언을 하는 걸 통해서 당선자가 결정되는데 미국 대통령 선거는
내가 졌다라고 하는 순간 당선자가 승복하고 결정되는 거예요. 축하해주고. 예, 그러니까 이거와 유사한 사례가 2000년인데 2000년에 플로리다에서 검표 논란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엘고랑 근데 아들 부시. 엘고 민주당 후보가 그냥 그걸 가지고 법정 투쟁으로 가지를 않고 않았죠. 내가 졌다라고 네, 그래요. 네. 미국을 위해서 그렇게 음. 선택했다라는 거죠. 깠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트럼프는 근데 그럴 위인이 그러니까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 선언을 할 확률은 0%로 수렴된다라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혼란을 우려하는 상황이 많죠. 그래서 뭐 그런데 이 예. 기자님 지금으로 보자면 예. 바이든이 이길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예. 2016년 예. 그때도 사실 그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이긴다. 예. 정말 극소수의 여론조사 기관 빼고는 예. 힐러리가 이긴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 이제 경합주에서 이제 이긴 건데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 보면은 경합주 몰빵이거든요. 예. 예. 혹시 이거 뒤집어질 가능성은 안 보세요? 그때랑 지금이랑 좀 다른 게 그때는 이제 뭐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그렇고 언론사들도 망신을 그렇고 엄청 샀죠. 트럼프 후보의 잠재적 경쟁력을 과소평가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때 이제 크게 당했지 않습니까? 네. 여론조사 기관들도 다 사과해야지 될 음. 수준으로 전국 투표는 맞췄는데 경합주 투표가 틀려가지고 그런 거예요. 네, 근데 네. 그 반성해서 요즘은 경합주 투표 결과를 엄청 열심히 추적을 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 그때 훨씬 오류를 정밀해졌다. 그거를 다 하고 이른바 샤이 트럼프라고 트럼프를 실제로 지지하지만 누가 물어보면 나 트럼프 싫어해 이렇게 얘기하는 백인들 주로 백인들 그 샤이 트럼프를 찾아내는 조사 기법도 많이 개발됐어요. 무슨 그래서 말씀인지 알겠고.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 얘기 많이 하는데 전문가들은 그건 별로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이 기자님이 이제 기자에 투신하고 북한 문제 또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보신 지가 한 20 몇 년 되시잖아요. 예, 예. 한 오래되셨지 않습니까? 남북 관계 98년부터 했으니까 네. 20년 넘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겁니다. 그런 오랜 경험으로 볼 때 그러면 바이든이 되는 게 우리에게 더 좋다? 아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기준을 두 가지를 세워야 되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흔히 말해서 북핵 문제, 북미 관계 정상화라고 얘기하는 한반도 평화의 측면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한미 동맹의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한미 관계도 중요하니까요. 그 두 가지 잣대를 놓고 봤을 때 이제 주로 이런 질문은 한반도 평화와 관계된 질문인데 네. 한반도 평화 측면에서 보자면 여전히 이쪽에 많이 있는 전문가들이나 원로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는 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낫다.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계 아니, 이게 인민들에게 저도 커밍아웃을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데 물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부연 설명드리면 어떤 도덕이라던가 뭐 정치 윤리 이런 거 말고 우리의 국익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래도 트럼프가 낫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예. 그게 이제 뭐 몇 가지 지점을 짚을 수 있어요. 일단은 그 미국 권력 교체 기간 굉장히 길어요. 6개월 이상 세계 잡죠. 패권국이기 때문에 네. 다 뭐 정책 리뷰하고 그리고 세팅하는데 한 6개월 정도 의회 걸리죠.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고. 예. 한반도 역사를 보면 이 권력 교체기에 사고가 많이 났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런 점에서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랑 3차례 직접 만났지 않습니까? 그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참모들의 조언 없이도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할 만한 정보가 있다. 내가 당신보다 예. 더 많이 알아. 예, 이런 거죠, 그게 뭐. 신뢰든 네. 뭐든 최고 리더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6개월 권력 교체기에 혼선을 피할 수 있다는 그렇죠? 측면이 예, 있어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북한 외교, 한반도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자기 외교의 치적으로 선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쿠시너. 네. 예, 쿠시너가 대외 전략 측면에서는 지금 거의 뭐 대리인 비슷한데 얼마 전에 중동에서 나름 큰 예. 역할을 했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중동에서 네. 이제 그 반이란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그거를 발표하면서 트럼프 그 쿠시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난 4년 동안 중동에 힘쓰느라고 북한에 신경을 못 썼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면 난 뭐 북한 문제에서 성과를 내고 싶다 이런 아하.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네. 쿠시너는
거의 전적인 위임을 받아서 움직인다고 네, 볼 수 네. 있으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쿠슈너, 김여정 라인이 움직일 가능성도 오,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김여정 쿠슈너 이거 KK 라인 뭐 이런 기사 또 나오겠네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죠. 재선된다면. 근데 재선된다면. 현재로서는 아하. 재선될 가능성이 낮다는 게 문제긴 하죠.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면 예. 기왕에 지금 쿠슈너, 김여정 라인까지도 지금 예상하셨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다, 재선한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내심 기대하는 것처럼 이게 북미 관계가 지금의 경색 국면에서 좀 벗어나서 예. 하노이 대참사 벗어나서 뭔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 문제는 뭐 아주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는 어렵죠. 양쪽이 이제 하노이에서 서로 바라는 바, 해줄 수 있는 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했는데 그 간격이 넓다는 거는 넓죠. 예. 증명이 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간격을 좁혀야지 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양쪽이 관망하면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보장받으면 트럼프 대통령 어차피 미국 대통령은 2번밖에 안 해요. 그렇죠. 2번밖에 안 네. 하기 때문에 네. 더 뭐 트럼프 대통령 그렇지 않아도 남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음. 자기의 리거시라고 하죠. 아, 그 대통령으로서 업적. 네. 업적을 만들고 싶어 할 텐데 그게 이제 북한이 순위에 들어가니까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놓쳐선 안 될 포인트가 이번 올해 노벨 평화상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되게 서운해하더라고요. 내가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라간 건 보도도 안 하더라 하면서 이렇게 되게 서운해했는데 만약에 재선이 되면 노벨 평화상도 내가 좀 받아보고 뭐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겠죠. 뭐 그럴 수 있죠. 지금 뭐 중동에서 제일 큰 게 이제 실제로는 뭐 이란 이런 문제긴 네. 하지만 전통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죠. 팔레스타인 네. 분쟁이잖아요. 쿠시너가 거기에 대해서 다 죽었다고 한 두 국가 솔루션도 다시 살려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는데 거기서 성과가 나고 그다음에 한반도에서도 성과가 난다. 그러면은 제 아무리 트럼프라고 해도 상은 줘야 된다. 상을 줘야지 될 만한 상황이 될 수 아하. 있는 거죠. 아니 상 좀 주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핵 문제 해결하고 평화 정착만 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한테도 좋은 일이 이미 있었던 거니까 나쁘지 그렇죠. 않겠죠. 뭐.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열병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ICBM 화성 16형이라고도 불리는 ICBM 나온 걸 보고 굉장히 열받았다. 진짜 화났다. 이런 보도도 일부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그다음에 역으로요. 자, 나 대통령까지 하는데 김정은 만나도 골치 아프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좀 쉬었다 가자. 이런 생각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화났다는 보도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뭐 그게 제가 뭐 백악관에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알 수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하고 싶은 말은 직접 해요, 보통. 그렇죠. 트위터에 쓰거나 네. 아니면 기자들 앞에서 네. 묻지도 않은데 얘기를 하거나 그러는데 그건 전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복수의 기자가 전한 건데. 전원이어서 참모들이 상황 관리하기 위해서 내놓은 말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로 이게 대선 캠페인에 문제가 되는 일이고 김정은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은 트위터에 글을 올리거나 아니면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바쁘기도 해요. 지금 네. 바이든한테 질 것 같으니까. 정신없죠. 이거 신경 쓸 여유가 없는데 음. 뒤집어서 얘기하면 북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코멘트를 해야지 될 만큼 시리어스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해석도 그러니까 북한의 경고는 좀 해야겠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바쁘니까 이게 계속 뭐 나서기는 좀 곤란하고 하니까 슬쩍 돌려서 했다. 이런 해석도 그러니까 가능하겠군요. 뭐 경고라고 할 수도 있고요. 달리 말하자면 이제 미국 정치는 한국 정치보다 더 그 파당적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오바마 때 같았으면 전쟁 났어. 어? 그렇죠. 나 오고 나서 뭐 핵실험도 네. 안 했잖아. 뭐 미사일도 이런 안 얘기를 쓰고 하지 있고, 않습니까? 예. 하지 않습니까? ICBM도 안 예. 쓰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큰 게 나왔단 말이에요. 김일성 광장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네 말 틀렸잖아. 이렇게 얘기할 계속 수 있는 그러고 거죠. 있죠. 그러니까 예. 아이 거기다 대고 뭐 실험은 안 했잖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것도 대통령 좀 뭐 화났어 무섭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네요. 그러니까 대북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대내용일 대내용일 수도 있는 거죠. 요 부분은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역시 우리 이 기자님 해안이 참 대단하시다 생각이 들고 자 이번엔 여러분 ABC 아시죠? 그런데 ABC가 다른 뜻이 있습니다. 클린턴이 한 거는 다 싫어.
라고 아들 부시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했던 anything but 클린턴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 그래서 미국에서 ABT anything but 트럼프 그러니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가 한 거는 다 안 할 거야 뭐 이럴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예. 거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 3번의 만남 이것도 지금 들어갈 텐데 일단 아주 직설적으로 여쭤볼게요. 바이든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나는 김정은 안 만날 거야 이렇게는 얘기는 안 했어요. 옛날에 아주 초기에 민주당 그 경선 초기에는 그런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트럼프처럼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그렇죠. 안 만난다는 쪽에 무게중심을 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직접적으로 안 만난다고 한 건 아니지만 지금은 만날 수 있다고 여지를 뒀어요. 만날 수 있다. 있다. 뭔가가 있겠군요. 예, 그러니까 조건절이. 트럼프처럼 이 참모들의 도움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는 네. 않고 절차를 거치겠지만 난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캠페인 초기에 비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부분에서는 조금 유연하게 길을 열어둔 측면이 있는 거죠. 예. 톱다운은 아니지만 전적으로 바텀업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서부터 실무자부터 밟아와야지 된다. 그게 그런 건 사실은 아니죠. 전형적인 미국의 외교잖아요. 예. 정상회담 하기 전에 실무선부터 해가지고 의제 조율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 보면 사실 미국과 북한과 미국의 역사 보면 정말 험난했거든요. 예.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됐을 때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글쎄요, 북미 협상이 어떻게 제대로 진행되겠어? 이런 좀 우려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8년 동안 부통령을 그렇죠. 했잖아요. 그리고 전략적 그 인내하고. 전략적 인내 기간에 핵실험도 많고 미사일 실험도 네. 많고 그래서 남북 관계가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악화됐죠. 북한의 맞습니다. 핵능력이 예. 고도화되고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전략적 인내 시즌 2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 두 가지 지점을 짚을 수 있는데 그 시기에 오바마 대통령 때 기억을 하시면 알겠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먹진 채로는 악수하지 못한다. 손을 펴야지 그렇죠. 된다. 그래서 예, 먼저 예. 손을 한 몇 번 내밀었는데 그때마다 잘 안 됐죠. 안 됐죠. 그게 오히려 한 가지 뭐 있죠. 핵실험하고 막 북한이 이랬으니까. 그 시기에는 이제 김정일 위원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 권력 교체기라 내부가 정신이 없었던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 정부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예요. 그래서 보수 정부. 북한에 대해서 전혀 우호적이지 않았죠. 현재 문재인 정부랑 다른 정책, 네. 대결적인 정책을 썼어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의 반대편에 서서 동맹의 의견을 존중한다 그랬어요. 지금하고 비슷한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는 동맹이라는 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니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말을 들으면 이게 잘 안 풀리는 그렇죠. 측면이 있었던 예, 거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똑같아요. 트럼프 동맹 무시한 트럼프랑 다르게 난 동맹을 존중하고 동맹을 복원하겠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한반도 문제를 푸는데 그리고 북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동맹국인 한국 정부의 한국의 의견을 얘기를 많이 존중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현재의 한국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랑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략적 인내 시즌 2라고 하는 건 맥락이 좀 잘못된 전망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형식적으로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다를 거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미국에서 전반적으로 초당파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불신이 좀 있어요. 불신이 짙죠. 뭐 중국에 대해서 불신이 짙어지는 것처럼 중국은 북한 같은 경우 훨씬 오랜 역사를 갖고 있죠. 그렇죠? 그 불신의 네, 정도가. 네.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전략적 인내가 오바마 정부 때처럼 냉랭한 전략적 인내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한국 변수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면 측면입니다. 그게 이제 앞서 우리 열병식 그 짚을 때 말씀해 주셨던 한자락 깔았다. 예. 요것과 연결이 될 수 있겠군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바이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그럴 때 바이든 측과 직접 대화하기가 썩 편치 않을 수 있고 그럴 때 한국 정부를 조금 내세우면서 중간에 끼우게 해가지고 조금 대화를 부드럽게
끌고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2018년에 첫 번째 북미 정상회담 네. 이 성사되는 과정에 문재인 정부가 결정적인 그렇죠. 기여를 했잖아요. 예, 예. 거의 엎어진 거를 살려내는 음. 2018년 5월 26일 맞습니다. 그 통일각 26일, 예. 그 원포인트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남북 관계가 좋지는 않지만 예컨대 이제 바이든 후보가 된다든가 그럴 때 그 끈을 찾고 문제를 풀고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또 고위 레벨의 정상회담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의 고위 레벨의 대화 창구를 여는데 한국 정부랑 일정하게 예? 교감을 하면서 움직일 수 있죠. 또 한편으로는 바이든 정부에도 경험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되면 당선이 된다. 음. 그러면 미국 쪽하고 그 북한 쪽하고 비공개로 선을 뉴욕 내면서 조정을 채널도 하려고 그럴 거예요. 있으니까. 중간에 이제 예.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요. 1.5트랙도 예, 예, 가동될 예. 수 그렇죠. 있고. 자, 여기서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약간 좀 전문적인 익숙하지 않은 내용일 수는 있고 그 정도는 다 알아 하는 분도 계시겠는데 근데 지금 북미 간의 쟁점이 아주 단순화시키면 이른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영변 플러스 알파 이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그거는 좀 북한이 바로 안 받을 테니까 스몰 딜로 가자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 했을 때 미국이 영변 플러스 알파를 좀 접고 일단 스몰 딜이라도 좀 하자 이럴 가능성이 좀 있나요? 왜 이걸 여쭤보냐면 사실은 바이든 후보 쪽에서 북한 문제 특히 핵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구체적인 아직 언급이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여쭤보는데. 그게 바이든 정부에서 현재까지 초기에는 이제 대외 전략을 짜는 사람들이 오바마 정부에서 그 주요 직책을 맡았던 그렇죠. 사람들이에요. 근데 네. 지금은 연합군이에요. 민주당 진영의 반 트럼프 연합 전선 아하. 이어서 네. 그러니까 외교 안보 팀도 재구성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예컨대 컨트롤 타워가 아직 없다.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건 있지만 네. 샌더스 후보는 다 섞여 전부터 있으니까. 굉장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었었거든요. 네, 네. 민주당 후보 중에서 거기 있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재조립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 당장 바이든 후보가 그러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를 뭐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지금 약간 상황이 유동적인 그렇다.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 정부가 어떻게 개입하고 관여하느냐의 문제도 있는 거고 그렇긴 할 텐데 뭐 초반부터 빅딜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당연히 이게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지 된다고 정권 초기에 바이든 정부는 북한 문제가 최우선 관심사가 아니에요. 코로나 정리해야지 되죠. 인종차별 문제도 심각하게 또 있죠. 추락한 미국의 세계적 위상을 끌어올려야지 되는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관리하고 싶어 할 거예요. 진전을 보기보다. 근데 이제 북한은 관리 가지고는 만족할 성이 수 안 없죠. 차죠. 예. 그러니까 그 간격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그 간격에서 사고가 안 나게 하는데 한국 정부의 구실이 굉장히 클 겁니다. 역할을 중요하다 이런 사고 안 말씀이고. 나고 대화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게 한국 정부가 얼마나 중간에 촉진자 구실과 이 범퍼 구실을 잘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 정부의 구실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국내 정치는 뭐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말씀 여쭙기도 좀 조심스러운데 우리도 내년 지금 올해 국정감사, 국회 국정감사가 올해 끝나면 사실 내년으로 넘어가면 국내 정치적으로도 뭐 서울시장, 뭐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들어갑니다. 그럼 대통령의 이른바 리더십 이게 국내적으로도 쉽지 않을 텐데 뭐 이런 그 정치적인 상황이 될 텐데 이게 미국과의 관계라던가 한국 정부가 2018년처럼 적극적으로 북미를 중재한다고 할 때, 촉진한다고 할 때 국내 정치적으로 조금 곤란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악영향 미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그거는 이제 다음 정부 한국 대선에서 다음 정부가 어떤 성격의 정부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으냐 예측 범위와 어차피 관계 있는 북미 거죠. 관계가 뭐 내년 한 해 다 끝날 게 아니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로 따지면 내년이 이제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서 이제 별로 이제 집권 기간이 짧으니까 그렇죠.
다 끝나가는 정부랑 뭘 하겠냐라고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럼 문재인 정부 뒤에 오는 정부가 어떤 정부냐? 민주당 계열의 정부냐? 아니면 국민의힘 계열의 정부냐? 그 합리적 예측 범위에 따라 다른 거죠. 아. 민주당 계열의 정부가 그 뒤에도 올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 연속성이 있는 거고. 문재인 정부의 교섭력이 약해지지 않을 것이고요. 연속성이 있을 테니까 그렇지 않고 국민의힘 정권이 계열의 바뀌면-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음. 그러면 문재인 정부랑 중요한 합의를 하는데 고민이 좀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예, 그런 그렇겠네요. 변수들이 있어요. 근데 아. 현재로서는 뭐 문재인 정부랑 해야지 될 거를 하지 않아야지 될 그런 예측 범위에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자,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요 한 가지만 좀 여쭙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중국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분명히 물론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본격적인 견제 정책은 오바마 행정부 때 이미 나오긴 했습니다. 아시아 뭐 귀환, 뭐 리밸런싱 해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더 가속화를 시켰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영어 단어 쿼드 이 네 개를 뜻하는 쿼드 그리고 쿼드 플러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이 중국과의 대결 국면을 아주 노골적이고 선명하게 하면서 한국도 동맹국이니까 줄을 서라 지금 이러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예. 이게 바이든 정부가 만약에 들어서면 이게 혹시 좀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바이든 역시 대중국 정책 크게 바뀌기는 어렵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게 미중 관계가 굉장히 막 삐걱삐걱거리고 이런 속에서 이 북미 관계도 이게 잘 굴러갈까 또 우리는 또 이게 난처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일단 미중 갈등, 그러니까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적 구도는 상수에 가깝다. 네. 변수라기보다는 상수에 가깝다. 그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든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든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 구도 자체는 방식은 다를 거라는 그렇죠. 거죠.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미국의 그 퓨 리서치 센터라고 유명한 네. 조사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5월에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정도가 공화당 지지자는 72%, 민주당 지지자는 62%, 10% 차이, 조금 10% 포인트 나네요. 차이가 네. 나지만 60, 10%대예요. 뭐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도찐개찐. 초당적 컨센서스가 있다는 거죠. 음. 그 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중국 견제 구도는 계속될 것이다.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트럼프처럼 막 말로 하고 막 전격적으로 공격하고 화해 수입하지만 막 이런 식으로 할지 아니면 바이든 후보가 얘기했듯이 동맹 관계를 복원해서 그 속에서 견제하는 구도로 갈지 그건 달라지겠지만 그렇다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있어요. 그렇죠. 한국의 동맹국은 미국 하나밖에 없어요. 한국은 그렇죠? 동맹국이 네, 미국 네. 하나예요. 그래서 미국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또 한편 먹고 사는 문제로 따지자면 그럼 또 중국이 중국인데.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 유럽 연합 다 합쳐도 중국과 무역 규모보다 작습니다. 작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중국과 경제 관계에 손상이 되는 건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사이에서 미중 사이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지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한반도 평화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위험이 있죠. 참 안타깝고 답답한데 그리고 짧게 하나만 그 지점에서 저는 미국에게 오히려 미중 관계 대중국 포위 견제 정책을 생각하면 사실은 북한을 더 끌어당겨라 이런 얘기는 우리가 논리를 좀 접근 못할까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거죠. 네. 예? 미국이 이제 북한 카드로 중국 압박을 더 강화하려고 했을 때 예? 전통적인 친중 국가이자 중국의 세력권에 그렇죠. 있다고 하는 네. 북한과 전격적으로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그 중국이 예? 미국의 세력군과 직접 만나게 그렇죠. 해버리는 네. 그런 전략적인 구상을 할 수 있죠. 네. 그랬을 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장담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무슨 쉽지는 않은 말씀이냐면 문제고, 과거 그 김일성 주석 때 그 역사를 보면 북한이
중국과 옛 소련 사이에서 이 줄타리 외교를 하면서 실익을 챙겼잖아요. 그것처럼 북한이 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뭔가 실익을 챙기면서 미국과 적대적으로 안 나가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미국이 좀 그런 걸 만들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자, 오늘 뭐 말씀 충분히 하셨나요? 예, 예. 사실은 이 방송에는 나오지 않는 분이라 제가 읍수를 하면서 좀 어렵게 모셨습니다. 뭐 들으시면서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저건 아닌데 싶은 부분도 있을 텐데 뭐 댓글로 의견 또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자, 김정환 기자의 통일 압수다. 5번째, 오늘은 한반도의 귀인은 누구? 이런 주제로 좀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입니다. 의무입니다. 고맙습니다.